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 신라 아파트. 가을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704호에 삽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 집 703호에는 그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35세 평범한 회사원. 언제나 그렇듯 그날 아침에도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704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렇죠? 그는 항상 그렇게 웃었습니다.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누구라도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미소였죠. 그는 제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보더니 자기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길에 같이 버려드릴까요? 출근길에 무겁게. 괜찮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웃으며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 씨야말로 출근 바쁘신데 그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복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청년이야. 신라 아파트 주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층 경비실의 박 노인은 김민준 씨를 아들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준 씨? 아이고, 그 양반 없으면 난 겨울에 얼어 죽었어. 작년 겨울에 눈이 그렇게 왔을 때 새벽 4시에 나 혼자 눈 치우는 거 보고 말없이 삽 들고 나와서 1층 입구 싹 다 치워준 게 그 양반이야. 아파트 상가의 슈퍼마켓 사장님은 그를 단골 손님 그 이상으로 기억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그 양반은 시간이 칼 같았지. 늘 소주 2병, 새우깡 1봉지, 절대 외상 안 하고 늘 현금 내고 수고하세요. 인사도 어찌나 쩌렁쩌렁하게 하는지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요즘 그런 청년 드물지. 심지어 3층에 사는 아이 셋 키우는 아주머니는 그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막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켰을 때 남편은 출장 중이었죠. 제가 애 안고 맨발로 뛰쳐나왔는데 마침 퇴근하던 민준 씨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차로 단숨에 응급실까지. 그날 민준 씨 아니었으면 우리 막내 정말 어찌 됐을지.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주며 노인들에게는 스스럼 없이 안부를 묻는 신라 아파트의 완벽한 이웃.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저는 그 완벽한 이웃의 집 703호의 현관문이 경찰 특공대의 육중한 장비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제 집 현관문 구멍을 통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에게 웃으며 인사하던 그 남자가 지난 3년간 이 아파트에서 6명의 여성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연쇄살인마였다는 것을. 김민준은 어떻게 완벽한 이웃으로 위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이 터진 후 경찰과 프로파일러들이 703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충격적인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친절한 미소에 속아 넘어가 해서 외면했을 뿐이죠. 첫 번째 균열은 약 1년 전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 악취는 뭐랄까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비릿하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그런 냄새였죠. 진원지는 7층이었습니다. 특히 제 집과 703호 사이의 환풍구 근처에서 가장 심했습니다. 804호, 즉 김민준의 바로 위층에 살던 주민이 가장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어도 그 냄새가 바람 타고 들어오는 것 같고 처음엔 쥐가 죽었나 고양이가 죽었나 했죠. 관리실에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관리소장이 결국 7층의 모든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703호 김민준의 집 앞에 섰죠. 그때 김 선생이 정말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러닝셔츠 바람이었는데도 어찌나 깍듯하게 인사를 하던지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냉장고 코드를 잘못 뽑아놔서 고향에서 보내주신 생선이랑 고기가 다 녹아서 썩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김민준은 관리소장을 집 안으로 들이진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까지 나와 연신 허리를 굽혔죠. 자기가 당장 다 치우겠다고 주민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손에 소독용 락스를 들고 있더라고. 저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알았다고 빨리 좀 치워달라고 하고 돌아섰지.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부터 악취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착한 김 선생의 실수로 냉장고를 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썩은 생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건 그의 두 번째 희생자, 아파트 인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22살 박 씨가 그의 욕실에서 부패해가던 냄새였습니다. 김민주는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 이틀 동안 무려 5통의 락스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그로부터 반년 뒤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2시 아파트 전체를 울리는 쿵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마치 대형 가구가 쓰러지거나 혹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몇몇 집에 불이 켜졌고 경비 아저씨가 다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층에서 소리가 났는데 702호 다 아니라는 거야. 704호 선생 내리터 덱도 아니었고 그래서 703호 문을 두드렸지.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 이번에도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두꺼운 겨울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자다 깬 얼굴인데 약간 화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엄청난 소리가 났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 맞다 하는 표정으로 이마를 탁 치는 거야. 아이고 경비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책장을 옮기다가 그만 얘 혼자서 옮기려다가 넘어져서 벽에 부딪혔나 봅니다. 아이고 주무시는데 깨워서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그는 또다시 완벽한 변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경비원은 조심 좀 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착한 김 선생이 무리하게 책장을 옮겼나 보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혀낸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 새벽 김민주는 자신의 네 번째 희생자를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희생자를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새벽 2시에 그 굉음은 책장이 쓰러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세 번째 균열입니다. 이것은 균열이 아니라 대놓고 드러난 경고였습니다. 작년 봄 이 아파트 501호에 살던 대학생 이수진 가명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도서관에 간다며 집을 나선 뒤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 CCTV에는 그녀가 나가는 모습이 찍혔지만 돌아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애가 탔고 아파트 게시판은 실종 전단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가족들을 돕고 나선 사람이 바로 김민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죠, 민준 씨가. 자기 일처럼 나서줬으니까요.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하면서 죽도 사다 주고 주말에는 자기 차로 수진이 친구들도 만나러 다녀주고 전단지도 비에 젖을까 봐 코팅까지 해서 새로 붙여주고 그는 수진 씨의 아버지와 함께 밤늦게까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청년이. 나보다 더 열심히 찾았어. 아버님 꼭 찾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면서 내 등을 두드려주는데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했던지 김민준은 심지어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알리바이 탐문차 들렀는데 김민준 씨는 아주 협조적이었습니다. 실종 당일 자신은 회사에서 야근을 했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와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야근 기록도 확실했고 오히려 우리에게 수사는 잘 돼가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돕겠다고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1%도 없는 완벽한 모범 시민이었죠. 네, 완벽한 모범 시민. 그 모범 시민이 바로 이수진 씨를 자신의 703호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의 5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아파트 입구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 씨에게 택배가 잘못 왔는데 잠깐 703호로 와서 가져가 줄 수 있느냐고 태연하게 인터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아무 의심 없이 703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아버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딸을 살해하고 며칠 밤낮에 걸쳐 그 시신을 훼손하고 변기에 갈아버린 바로 그 손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6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사라지는 동안 대체 경찰은 뭘 한 걸까요? 김민준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철저히 분해하고 처리했습니다. 그의 집 703호는 범죄 현장이자 동시에 완벽한 소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완벽한 계획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김민준의 완벽한 가면을 벗긴 것은 첨단 수사 기법도 뛰어난 프로파일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 바로 수도요금 고지서였습니다. 6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29세의 회사원 최은영 가명 씨. 그녀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선 오건의 단순 실종과는 달랐습니다. 최은영 씨의 가족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배관 수리공의 번호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상했죠. 실종 당일 최은영 씨는 휴가를 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배관 수리공을 불렀다? 집안이라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배관 수리공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예상대로. 대포폰이었습니다.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 마포구 신라 아파트 인근 기지국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사망이 좁혀졌습니다. 경찰은 신라 아파트의 모든 남성 입주민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성들을 주목했죠. 김민준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벽한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김민준을 첫 번째로 탐문했습니다. 알리바이가 너무도 확실했거든요. 실종 당일 그는 회사 워크숍에 가 있었습니다. 버젓이 단체 사진에도 찍혀 있었죠. 그는 우리에게 최은영 씨?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김민준은 이번에도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았던 박 팀장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김민준의 그 완벽한 미소가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형사 생활하다 보면 알아요. 저놈은 진짜다. 근데 증거가 없었죠? 미치겠더군요. 워크숍 알리바이는 깰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놈이 범인이라면 흔적을 지웠을 것이다. 무엇으로? 피를 지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죠. 저는 곧바로 관리사무소로 달려가서 지난 3년간 신라 아파트의 모든 세대별 수도 사용량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라 아파트 1인 가구의 월 평균 수도 사용량은 10톤이었습니다. 제 집 704호도 비슷했죠. 하지만 703호 김민준 그놈의 집만 월 평균 60톤, 많을 때는 80톤이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매일 집에 없는 직장인이 대체 무슨 짓을 하면 4인 가족보다 물을 5배나 더 쓸 수 있을까요?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악취가 진동했던 그 여름, 703호의 수도 사용량은 85톤이었습니다. 굉음이 들렸던 그 겨울 새벽, 그다음 3일간 703호의 수도 계량기는 미터기가 터질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는 살인을 한 날이 아니라 처리를 하는 날에 물을 썼습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욕실을 청소하고 그 모든 피와 살점들을 물과 락스로 하수구에 흘려보낸 겁니다. 최은영 씨가 실종된 날 그는 워크숍에 가 있었죠. 하지만 그 전날 그는 최은영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에서 돌아온 주말 그는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틀간 703호의 수도 사용량은 무려 30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맞은편 703호의 문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 구멍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쏟아져 들어간 것은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경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703호의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잘 정돈된 책장, 반짝이는 마룻바닥, 깔끔한 소파. 김민준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자외선 UV 라이트를 켰을 때 그 깨끗했던 공간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실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욕실 문을 여는 순간 알았죠.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타일 줄눈 매지, 새로 시공한 것처럼 새하였습니다. 그놈은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타일 줄눈을 새로 발랐던 겁니다. 수사관이 욕실에 UV 라이트를 비췄습니다. 하얗게 빛나야 할 타일과 벽면이 검붉은 보라색으로 번쩍였습니다. 천장, 벽, 욕조, 세면대, 그리고 환풍구까지 그곳은 피가 튀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김민준은 락스로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혈흔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냉장고였습니다. 아니, 냉장고가 아니었죠. 주방 베란다에는 1인 가구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업소용 냉동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가 크기별로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봉지 위에는 날짜와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니셜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22, 10, P, 23, O, L. 경찰은 그 봉지들 안에서 희생자들의 머리카락, 손톱, 치아,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있던 신분증, 휴대폰, 액세서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놈은 전리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시신은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희생자의 일부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놈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그의 컴퓨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행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희생자를 유인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 영상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암호화된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며 수요일 밤마다 소주를 마셨던 겁니다. 김민주는 저녁 6시 평소처럼 퇴근하다가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잠복해 있던 박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형사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저에게 보여줬던 그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박 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수도요금 고지서 때문에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걸 놓쳤네라며 아쉬워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로파일러들은 김민준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며 동시에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여성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함을 칭송하는 이웃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므로써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 사이에서 나만이 유일하게 깨어있는 존재다. 그는 살인을 통해 그 멍청한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웃을 돕는 착한 김민준과 살인을 기록하는 악마 김민준, 그 두 개의 가면을 자유자재로 바꿨으며 그는 신이 된 기분을 만끽했던 겁니다. 신라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층 아주머니는 그가 운전해준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은 그날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704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703호에 굳게 닫힌 문을 매일 봅니다. 경찰의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아직도 바람에 나부낍니다. 저는 그 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웃이었을까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하지만 우리는 저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 한순간이라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는 가면을 쓴 채 서로의 불행에 애써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당신에게 운명 인사한 그 이웃,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